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심화 1급, 2급, 3급 하고 있는 오태진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삼국시대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국시대 왕의 업적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시기별 왕이 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정리하고 그 왕의 업적을 정리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성립하게 된 배경은 그 이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지난 시간에 공부한 부고, 옥, 동, 삼, 부요, 고구려, 옥조, 동해, 삼한 요 나라 있었죠. 자, 리뷰 한번 해보죠. 그 이전에 뭐 있었습니까? 고조선이죠. 자, 고조선은 단군, 기자, 위만, 단기만, 그다음 부고, 옥, 동, 삼 해서 그 이전에 있던 큰 나라 고조선이 한나라 무지의 공격으로 멸망하면서 부요, 고구려, 옥조, 동해, 삼한 이 5나라로 분열되었죠. 분리가 됩니다. 근데 이 나라들의 특징은 아직까지 강력한 지도자나 리더가 등장하지 않아서 중구난방, 사분오열, 난리가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강력한 적의 공격을 막아내기가 쉽지가 않았던 거죠. 이런 그 정치 형태를 연맹왕국, 즉 왕권이 매우 약한, 리더십이 매우 약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연맹왕국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삼국은, 즉 삼국으로 발전하는 데 성공한 나라들은 왕권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왕권 강화 정책이 삼국 고대 국가 탄생의 배경이다. 그래서 왕권을 강화한 나라는 살아남았고 그렇지 못한 나라는 결국 도태되거나 이웃 국가들에 의해서 흡수 합병되는 불운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부터 배우게 될 내용은 왕권 강화 정책이고요. 그 왕권을 강화하면서 목표로 한 게 무엇이냐? 경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그 국가의 목표 자체가 무엇입니까? 경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가야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가야는 좀 번외편으로 좀 빼고요. 우리가 삼국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를 중심으로 공부하는데 이 세 나라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다? 자, 첫째, 왕권을 강화해 나간 것이다. 왕권이 매우 강해지고 있었다. 그럼 왕권 강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로 또 세분화해서 나눌 수 있냐면 첫 번째, 왕위의 세습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자, 그 이전까지는 왕이 세습이 못했어요. 그래서 왕위를 선출하고 어찌 보면 그때가 또 민주주의 느낌이 또 강해요. 나요. 그런데 그 체제의 단점이 분열입니다. 단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 생각은 다 다르거든, 그죠? 그래서 경쟁에서 이기려면 일단 전체적인 전체주의, 독재 이런 게 좀 필요했던 듯해요. 그래서 왕권 강화 정책 이를 위해 후계 왕을 세습하기로 했고 세습하는 데 성공한 왕은 강력한 율령, 이게 법입니다. 그래서 법을 만듭니다.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 만들고 했던 헌법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율령을 반포한 것은 어떤 왕권 강화의 상징적인 조치고 또 분열되어 있는 국민, 백성들을 하나로 단결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종교인 불교가 필요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가 고대 국가의 필요 조건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것을 한 목적은 뭐냐? 단순한 왕권을 강화시키고 그게 끝이냐? 그게 아니라 왕권을 강화하고 난 이후에 경쟁에서 삼국 간의 경쟁에서 승리를 거두기 위한 것이다. 그럼 경쟁에서 승리를 거둔 첫 번째 교두보가 어디냐? 자, 한반도와 만주에서 제일 비싼 땅이 어디예요? 우리나라에서 한강이죠. 바로 서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은 이 한강이 흐르고 있죠. 그래서 이 한강을 점령하는 것이 되게 중요했다. 그래서 이 한강 점령이 결국은 경쟁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이렇게 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두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삼국은 한 번씩 다 한강을 점령한 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고대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 결국은 삼국 통일인데 이 통일로 나아가기 위해선 경쟁에서 이겨야 했고 그 경쟁에서 이기려면 왕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펼쳤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삼국시대의 특징인데 그러면 이게 다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왕에게 나타났던 것이냐? 그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그 전성기라든지 이러한 왕권 강화 정책 같은 게 다 달라요. 그 시기마다. 그래서 그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이런 간략한 표가 하나 필요합니다. 제 교재 24페이지죠. 그럼 뭐 자세하게 쓰여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다? 회색 글자의 밑줄, 그죠? 회색 글자의 밑줄, 요게 무조건 나오는 겁니다. 자, 무조건 나오는 건 제가 그래서 회색 글자의 밑줄을 쳐놨고, 한두 번 정도 출제가 된 건 빨간 글씨, 검은 글씨는 그냥 배경으로 알아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회색 글자, 알겠죠? 제가 특별히 오늘 회색 글자를 강조하려고 이렇게 회색옷 입고 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2세기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거든요. 2세기면은 101년부터 200년까지를 2세기라고 합니다. 101년부터 200년 정도까지.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 2세기 정도까지의 고구려의 왕, 다 알 필요 없고요. 고구려를 건국한 동명성왕, 그 아들 유리왕, 그 다음 대무신왕, 가면서 이제 2세기쯤으로 가면은 6대 태조왕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사실상 고구려의 시조왕 정도로 볼 수 있고요. 태조왕, 그 다음 2세기에 고국천왕. 고국천왕은 고구려 백제 신라 가운데 어느 나라 왕 같습니까? 벌써 뭔가 고구려국 느낌이 확 나죠. 뭐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자, 2세기 태조왕과 고국천왕. 그 다음에 3세기 갑니다. 자, 3세기는 동천왕. 고구려 왕들은 이런 천자가 많이 들어가요. 이렇게 천자가. 그 다음에 4세기 하면은 미천왕. 그 다음에 고국원왕. 그리고 소수리망까지만 쓰겠습니다. 소수리망. 자, 이렇게 해서 고구려의 왕들은 각 세기별로 2세기는 고국천왕, 3세기는 동천왕, 4세기는 뭐 한 명 더 있긴 한데 힌트를 잠깐 드릴게요. 광, 그죠? 광, 광개토왕인데, 자, 결국은 이제 이런 흐름으로 이제 갑니다. 그럼 지금 공부한 게 이제 고구려의 왕들이죠. 다음에 백제 한번 가볼까요? 자, 백제 왕은 2세기에는 아직 배우지 않아요. 점점인 거 안 배우고 3세기 정도부터 배우는데 그 3세기의 왕이 고이왕입니다. 고이왕. 고자가 들어간다고 해서 고구려가 아닌 고이, 두 번째 백제입니다. 자, 4세기 하면은 대략적으로 요 고국 원왕 시기 때에 항상 물어보는 분, 자, 근초고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초고왕, 그다음 점점점, 그 소수림왕보다는 조금 늦게 왕위에 오른 침류왕. 뭐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이거 왕들 외우기 힘들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이게 왕 이름은 그래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학기 시작되면 막 친구들 이름 얼굴만 보이지 뭐 친구들 이름 모르잖아요. 근데 시간 지나면 친구들 이름 다 알죠. 1번 누구, 2번 누구, 3번 누구 다 이렇게 외우게 되잖아요. 이제 그런 맥락으로 접근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신라는 아직까지 뭐 2세기, 3세기 때 왕을 배우진 않아요. 다만 신라의 이때 그 왕호의 변천, 그래서 거서관이라고 칭하다가 차차홍이라고 칭하다가 뭐 이사금이라고 칭하는 분위기가 쭉 지속되다가 점점점 요 근초고왕, 소수림왕 정도 요 사이에 뇌물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뇌물왕부터 이제 배우는 게 신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4세기까지의 상황은요, 이제 요 정도로 왕을 순서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주의할 점은 이 삼국의 왕을 이렇게 가로로 공부하는 건 쉬워요. 그런데 세로로 공부하면서 이때 왕 누구니 이거 물어보는 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이런 왕들은 이렇게 가로로 공부하면서 일단 외워두십시오. 한 번만 더 반복해 볼까요? 고구려는 처음 왕이 태조예요. 뭔가 태조 같죠? 태조 이성계, 태조 왕건처럼 사실상 고구려의 첫 임금을 태조라고 해요. 그 다음에 고국천, 뭐 이거는 어디에 묻혔느냐, 이렇게 무덤의 장소를 말하는 것인데 그냥 고국천이니까 천. 가장 천박했던 왕, 가난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난했던 왕이다. 그다음 천 가죠. 그래서 동미천 아니라 동천왕, 미천왕. 그다음에 고국 원왕이 또 한 명 있어요. 그래서 요 천왕이 먼저인지 고국 원왕이 먼저인지 헷갈릴 수 있는데 이럴 때는 그냥 1,000원짜리. 그래서 2세기부터니까 2,000원짜리. 그래서 2,000원 이 순서입니다. 근데 이 고국 원왕이 중요한 이유는 뭔가 고구려국
역사에서 가장 원통했던 왕 같지 않느냐. 여기서 한번 착안을 해봅니다. 원통했다. 원한 누구? 바로 근초고왕에 대해서 원통했던 왕이다. 왜? 근초고왕이 고국원왕을 공격해서 죽였거든요. 죽였어요. 그래서 근초고왕이 고국원왕을 죽였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의 라이벌 그러면 이 두 분을 꼭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국원왕과 근초고왕의 관계, 백제 근초고왕이 고국원왕을 죽인 이야기입니다.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이건 별표 5개 무조건 나온다. 그죠? 요게 가장 많이 나오는 관계고요. 그럼 이제 선대에 있어서의 원한이 생겼으니 후대에는 당연히 이에 대해서 계속 후손들끼리 원수지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그 광개토왕 때 이렇게 백제를 공격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앞에 있었던 요 에피소드 1에 대한 광개토왕 에피소드 2 이렇게 나옵니다. 숙편이 나옵니다. 숙편. 이때는 백제가 이기지만 요 에피소드 2에서는 고구려가 이기죠. 자, 이래서 요 관계를 항상 물어보는 것입니다. 요 관계. 그래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요거다.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런 그 삼국시대 왕들에 대한 어떤 순서는 정리가 됐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되는 게 요겁니다. 자, 왕위의 1번 세습, 그다음에 율령반포, 그리고 불교공인, 그리고 한강유역을 장악한 왕들, 요 순서대로 정리를 하면 되거든요. 그럼 갖다 껴 맞추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왕위의 세습을 한 왕들은 누구냐? 자, 여기도 세습, 여기도 세습, 똑같이 세습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뭐냐? 형제들끼리 먼저 세습을 했고, 요거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있어서, 그래서 이른바 형부 세습, 그 얘기죠. 그래서 태조왕 때는 형제 상속, 고국천왕 때는 부자 상속.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제 뻗어나가는 과정에서 있었던 중요한 업적들 보면 태조왕 때는 옥저, 자, 우리 앞에 부고 옥동삼 공부했죠. 그 옥저를 정복한 업적이 있어요. 그래서 옥저를 정복하였다. 완전히 없애버린 분. 둘, 고국천왕. 가장 천했었으니까 가난했죠. 가난했으니까 뭘 알아요? 당연히 배고픔을 알죠.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복지제도 진대법을 실시했던 왕이다. 그래서 진대법은 그냥 나눠주는 것, 대출해주는 것, 뭘? 곡식을. 그래서 곡식을 나눠주고 대출하는 것을 진대법이라고 하고, 이건 당시 그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국상 을파소의 건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을파소가 고국천왕이랑 친구였대요. 그래서 둘이 어렸을 때 힘들게 이렇게 같이 지내다 보니까 배고픔을 서로 아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광개토왕이 왕이 되고 고국천왕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을파소가 우리 어렸을 때 배고픈 거 너무 고생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백성들을 이때 우리가 우리 어린 시절 잊지 맙시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고 하면서 시행한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법 진대법입니다. 그래서 가장 천했었기 때문에 천했었던 어린 시절을 기억하니까 진대법을 실시했던 고국천왕 이렇게 기억합시다. 한편 동천왕 넘어뛰죠. 잘 안 나오니까요. 그다음에 4세기 미천왕 때, 자, 이때 이제 관계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요걸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 이건 제가 다른 색깔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고조선을 너무 무시했어. 고조선이 멸망한 다음에 지금의 평안도 평양지방이죠. 북한의 수도 평양지방에 그 중국의 식민 정권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거를 낙랑군이라 했습니다. 한사군, 그죠? 한군현이 이미 있는 상황이에요. 요걸 이렇게 정리하시면. 근데 고구려는 이런 한군현 세력과 싸우며 성장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 미천왕 때 드디어 한군현의 마지막이었던 낙랑군이라고 있는데, 이 낙랑군을 이렇게 멸망시킨 업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천왕은 낙랑군을 멸망시켰는데, 이 낙랑군을 멸망시키기 위해서는 낙랑군과 중국 사이에 있어서의 교두보를 먼저 끊어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서안평입니다. 서안평은 지금 중국의 단둥시를 뜻하는 곳이고요. 단둥시는 그 압록강을 경계로 해서 바로 위쪽에 있어요. 그래서 지도를 잠깐 그려드릴까요?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 여기가 이제 낙랑이 있던 곳이고요. 서안평은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 서안평을 반드시 장악을 해야만 중국과 이렇게 낙랑으로 이어지는
그런 교두보를 점령해야지만 낙랑을 이렇게 공파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미천왕께서 이 서안평을 점령하는 데 성공을 했고 그래서 낙랑마저 물리칠 수 있었다. 이런 맥락입니다. 이렇게 되면 고구려는 중국과의 대결 과정에서 굉장히 유리한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동으로도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 또 이렇게 남하할 수 있는 교두보 할 수 있는 요 아주 중요한 그런 핵심 요충지예요. 지금 그 서안평은 중국에선 단둥시라고 하는데 단둥시라는 말은 원래 이름이 단동, 우리말로 하면 단동인데 원래 이름은 안동이었어요. 안동. 이름부터가 조금 재수없죠. 예? 안동.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안동은 동쪽을 편안케 하는 도시다는 뜻이에요. 동쪽은 우리나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이렇게 제압하겠다라는 의미로 국경 도시 이름이 안동입니다. 근데 이 안동이 단동이라고 이름이 바뀐 이유가 뭐냐면 이게 서안평이랑 또 관련이 있는데 단동이라고 부른 이유는 중국의 모택동이 공산당이 당수잖아요. 중국 공산당의 이거잖아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의 당수 모택동이 빨갛게 만들겠다 해서 붉을 단자 써요. 빨갛게 만든다는 게 뭐예요? 빨간이, 그렇죠? 빨간, 붉은색, 빨갱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빨갱이. 그게 바로 요게. 그래서 우리나라를 적화하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단동시라고 이름 바꾼 겁니다. 그래서 단동시라고 바꾼 거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를 이렇게 뻘겋게 물들이겠다 이런 뜻이고, 뭐 반대로 우리가 이곳을 서안평이라고 불렀던 거는 서쪽을 편안케 하는 곳이라는 뜻이니까 이건 우리 명칭인 거죠. 우리 입장에선 서쪽이 경쟁자고 중국 입장에선 동쪽이 경쟁자니까 지금은 도시 이름이 단동, 동자가 들어가고 옛날에는 이걸 이제 서쪽으로 우리가 진격한다 이런 의미로 서안평이라 했던 거예요. 자, 누가 이제 주도권을 잡고 있는지, 만주가 누구 땅인지를 보여주는 명칭이 서안평이냐 단동이냐의 또 차이가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좀 쫄리고 있죠. 그래서 이 미천왕께서는 굉장히 큰 업적을 세우신 거예요. 중국 세력을 완전히 격파했고, 그리고 이 중국으로 진출하기 위한 만주를 완전히 장악한 교두보 서안평을 장악했다는 거. 그래서 낙랑을 축출했다는 게 미천왕. 완전 미쳤죠, 그죠? 미쳐버린 왕. 아, 미쳐버리겠네. 이게 미천왕입니다. 그래서 서안평 점령, 낙랑 축출, 미천왕. 그랬더니 이제 이 미천왕 때의 군사적인 업적은 바로 그 다음 고구원왕 때에 데미지로 옵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렇게 굴곡이 있는 거니까 잘 나갈 때가 있으면 못 나갈 때가 있는데 이때가 잘 나갈 때고 여기가 못 나갈 때인 거예요. 그래서 미천왕 때는 서안평도 점령하고 막 이랬는데 고구원왕 이렇게 나오면 이름부터가 좀 안 좋죠. 원통했던 왕. 그래서 결국은 양쪽으로 협공을 당했어요. 예를 들면 빨갛게 여기 그 선비라고 부르는 종족이 있습니다. 선비족. 그리고 여기 밑에는 백제가 있죠. 그래서 고구려가 이렇게 뻗어 나가다가 그만 그 미천왕의 아들 때인 고구원왕 때 선비족의 침략도 당했고 백제의 침략을 당하면서 양쪽에서 샌드위치 협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구원왕 때에는 선비족이 세운 국가 이름이 거기 전연이라고 써 있죠. 전연. 이건 이제 전자가 before란 뜻이고 그러면 이제 애프터가 있죠. 후. 그래서 전연과 후연. 제가 여기 에피소드 1이면 여기 에피소드 2라 했죠. 광개토왕. 그러면 요 전연이면 광개토왕 때는 뭐라고 했어요? 후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연, 후연 때인데 전연이라는 나라를 세운 게 선비족이라는 종족이고 그래서 선비족의 침략을 받으면서 결국 크게 위축되다가 반대로 이제 백제 남쪽에서 치고 오는 백제죠. 그래서 백제의 정복군주 중에 핵심이 근초고왕인데 그래서 근초고왕이 결국은 평양을 공격하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결국 근초고왕의 군대가 쏜 화살에 맞아서 고궁원왕이 죽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고궁원왕 전사 사건. 그래서 고구려는 처음으로 왕이 죽어버리는 더군다나 백제와의 전쟁에서 이렇게 사망하게 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백제 왕과 고구려 왕이 빵 부딪혔는데 이때 백제 왕 근초고왕이 벌써 이름부터가 뭔가 좀 세 보이지 않습니까? 근초고왕이 고국원왕을 죽여버렸다. 그게 그 위에 있는 사료. 요거는 시기를 잘 기억해 두세요. 371년. 연도는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만 요런 그 가장 자주 나오는 연도는 외울 필요가 있어요. 한능검에서 자주 나오는 그런 문제나 사료를 연도를 알아두면 매우 편하겠죠. 371년이고 그 위에 사료를 한번 읽어보면 백제 근초고왕 요 부분이 이제 기억으로 처리가 될 거예요. 근초고왕이 병력 3만 명을 거느리고 평양성을 공격했고 그 과정에서 고구려의 왕
사유, 이름이 사유고 나중에 붙여진 묘호가 그 고국 원왕이죠. 고국 원왕이 출병하여 막다가 날아오는 화살에 맞아 죽었다. 이게 바로 371년 고구려와 백제의 충돌 사건, 평양입니다. 공간적 배경은 평양, 시간은 371년. 이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백제 근초고왕과 고구려 고국운왕이다 인 거죠. 그래서 고국운왕과 근초고왕의 라이벌 관계에선 근초고왕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근초고왕은 대단한 업적을 하나 세우신 분이시죠. 그 고국운왕이 사망하자 그 아들이었던 소수리망은 매우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고구려가 처음으로 왕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소수리망은 우리가 왜 고구려가 죽었지라는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게 너무 내실 없이 정복 전쟁에만 나섰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실력도 없으면서 계속 싸우려고 한 거예요. 훈련을 하고 또 명상도 하고 마음도 단련하고 그래야 이제 차분하게 나가서 이렇게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서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막 욱하는 거야. 고구려는 욱해서 야, 너 누구야? 공격하는 거야. 실력도 없으면서.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요? 깨지고 오는 거지. 깨지고 오는 정도뿐만 아니라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리망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유가 실력 없이 깝쳐서 그런 거야. 그래서 실력을 기르자. 그래서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소수리망은 드디어 뭔가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게 바로 뭐였냐면 중국의 하나인 전진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전진은 또 전현이랑 사이가 안 좋아요. 이름부터가 좀 그렇죠. 여러분들 딱 머리 딱 전현과 전진이 있어. 그럼 우리 고구려 입장에서 전현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전진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우리가 전진을 하고 싶지 전현과 친하게 지내고 싶지는 않잖아. 이름이 좀 그렇잖아. 전현과 친하게 인연 전현 할 때 그 전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현 별로다. 전현 별로다 해서 전현과는 싸운 게 원앙이고 소수리망은 야, 고구려는 앞으로 전진해야 돼. 앞으로 전진하자. 그래서 전진과 수교. 여러분들 웃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기억하라고 하는 거지. 저도 이런 거 싫어해요. 저 아저씨 아니에요. 자, 전진과 수교했다는 거예요. 전진과 수교. 왜? 고구려가 전진하려면 전진과 수교 해야겠죠. 그 전진과 수교하면서 전진이란 나라 이름입니다. 전진으로부터 새로운 법치체계 율령이 들어오고 율령이라는 게 요거죠. 두 번째 율령. 전진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유교라고 하는 학문을 가르치는 학교인 태학. 태학도 요즘 비슷하게 쓰죠. 서울 태학교, 연세 태학교,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태학교 하면은 대학을 말해요. 지금은 대학이지만 그 당시는 태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태학이라고 한 유교를 가르치는 학교고요. 그리고 드디어 불교가 수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수리망은 전진과 수교하면서 전진과 수교하면서 율령, 반포, 법률, 유교를 가르치는 학교인 태학을 설립하고 불교를 수용한 겁니다. 불교를 갖고 들어온 사람은 당연히 스님이죠. 그 스님 이름이 순도 100% 할 때 순도입니다. 그래서 순도라는 승려가 불교를 가지고 들어온 게 바로 이 소수리망 때였어요. 그래서 고구려에서 최초로 불교 수용합니다. 여기서 잠깐 팁 하나. 이 한강 유역을 점령하게 되면서 정복 활동을 하게 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건 항상 뭐랑 관련되어 있냐면 율령이 반포되고 난 다음 때 왕이 항상 한강 점령을 한다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번호를 이렇게 써드린 이유가 율령 반포 다음에 한강 점령. 그러면 소수리망이 율령을 반포하면 그 다음 때 왕이 한강을 점령하게 된다는 얘기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소수리망 때 율령과 불교가 수용되면서 율령 반포 다음의 왕이 누구냐? 한강을 점령하고 한강 유역을 확보하는 데 큰 중요한 일을 하신 광개토 대왕이다 한 거죠. 이름부터가 광개토니까 넓은 영토를 확보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개토 대왕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 광개토 대왕은 아주 중요한 왕입니다. 최초로 연호를 사용했어요. 연호는 중국의 황제만 쓸 수 있는 시간적인 그 시간의 흐름을 세는 방법이에요. 달력이 없으니까 그 당시 잘 사용되지 않으니까 2010 몇 년 이렇게 안 하고요. 이 황제가 즉위한 해로부터 몇 년 이렇게 이름을 붙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걸 연호라 그래요. 연이라는 건 몇 년인지를 알려준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연호의 이름이 영락이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연호예요. 그래서 우리가 광개토 대왕을 영락대제라고 얘기합니다. 이 영락대제라는 의미는 어떤 국정 방침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광개토 왕은
백성들과 더불어 아주 영원히 즐거움을 누리리라 이런 뜻으로 영락이라고 했대요. 그 얘기는 외침으로부터 자유로웠고 내치가 굉장히 안정되었다는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럼 외침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변국을 완전히 제압하는 데 성공을 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광개토 대왕은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이제 정복을 하는 과정에서,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하니까 제가 뿅. 자, 광개토 대왕의 정복 활동 순서입니다. 자, 먹는 걸로 한번 외워볼게요. 난 백숙, 신라면, 우동. 자,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요게 광개토 대왕의 정복 활동 순서예요. 난 백숙도 먹고 신라면도 먹고 우동도 먹을 거야. 아, 맛있는 거, 그죠? 자, 이게 뭐냐? 자, 란이라고 하는 건 거란을 말합니다. 거란을 격파했다. 종족 이름이에요. 그다음에 둘, 백제. 자, 요 백제 에피소드 2죠. 광개토 대왕이 침유왕 다음에 아신왕이라고 있어요. 그 아신왕 때 백제를 공격한 거죠. 자, 이거는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이건 원한이 있습니다. 왜? 에피소드 1에서 백제 근초고왕이 고구려 고구원왕을 죽인 것에 대한 분명히 복수, 리벤지 매치예요. 당했으니 갚아줘야죠. 그래서 광개토 대왕이 당시 백제 아신왕을 굴복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사료 한번 볼까요? 자, 광개토 대왕이 백제 아신왕을 공격한 사건, 이게 396년 사건인데, 백제가 의로서 복종하지 않고 감히 나와서 전투를 하려고 하니 왕께서 위험과 노여움으로 아리수를 건너, 한강이죠. 그래서 이 아리수를 건넜다, 한강의 옛날 이름이고, 아리수를 건너 백제를 격파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바로 백제를 공격한 사건, 아리수를 건넌 사건 396년. 배경은 에피소드 1. 고구고난과 근초고왕의 371년 이야기. 그럼 371년과 396년은 시간적 대각 약 한 25년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5년 전에 당했던 걸 갚아준 게 바로 광개토 대왕이셨다. 다음 세 번째, 숙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거는 여신족을 말해요, 나중에. 그다음에 신라 구원 사실,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신라를 도와준 거지, 이거는 정복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건데, 그 신라를 구원해주면 신라 그냥 맨입으로 구해주는 건 아니겠죠. 그 이후에 신라는 고구려의 그 원군 요청 이후 도움을 받으면서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비용을 치르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신라를 구원해준 사건. 이 신라는 당시 그 내물왕 때 일이에요. 그래서 이 내물왕 때에 그 이 외가 뭐예요? 일본이죠. 외가 신라를 이렇게 침략을 했었어요. 요거는 약간 그 배경이 있긴 있는데, 왜 외가 침략을 했느냐? 당시 이 일본은 백제랑 친하게 지낼 때 이래요. 백제와 일본이 친하게 지냈는데 지금 백제가 광개토 대왕한테 한번 크게 당해서 힘이 약해지고 있었죠. 그리고 신라가 상대적으로 힘이 세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백제는 점점 본인들의 힘은 약해지고 신라는 힘이 세지니까 군사적으로 본인들이 응징을 못하는 상황이죠. 왜? 광개토 대왕이 이렇게 철저하게 봉쇄했으니까. 그래서 제3세력인 왜 일본을 끌어들여서 신라를 대신치게 한 거예요. 일본이 참 말을 잘 듣죠. 그래서 백제 말을 잘 들으면서 일본이 신라를 쳤는데 신라가 이때 일본을 못 막아요. 당시 신라의 왕은 내물왕이고, 그래서 내물왕이 광개토 대왕한테 도와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벌써 이름부터가 내물왕이니까 뇌물 주고 도와달라 한 거예요. 그냥 맨입으로는 도와달라고 못하니까 내물왕이 뇌물을 주면서 광개토 대왕님, 배용준 씨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왜가 쳐들어왔어요. 그렇다면 이건 백제가 뒤에 있다는 얘긴데, 고추가 5만이면 되겠어요? 라고 하죠. 5만이면 신라를 도와서 왜구를 격퇴할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고추가, 장항선 씨가, 옛날 드라마인데, 왜 5만이요? 이게 제 스타일입니다. 하하하 이러죠. 그래서 결국은 그 배용준 씨가 역할을 한 광개토 대왕의 명령을 받은 고추가, 장항선이 5만 명을 이끌고서 신라를 이제 침략한 왜구를 격파하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요 400년의 사건, 고구려 광개토 대왕이 보낸 군대가 신라를 구원해준 사건이 매우 중요한 이야기다. 그래서 광개토 왕의 신라 구원 사료를 한번 읽어볼까요? 영락 10년. 일단 영락이란 연호가 나오면 광개토 대왕의 연호죠. 경자년 보병과 기병 5만을 보내. 고추가 5만이면 되겠어요? 라고 하죠. 그래서 5만을 보내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 후퇴하는 왜적을 추격하여 현관을 치세요.
종발성 금관가야가죠. 또 갑자기 난데없이 가야가 등장해요. 이 금관가야가 바로 또 왜군의 주둔지를 제공해주고 있었어요. 야, 이렇게 되면 뭔가 첨정 관련자들이 막 나오죠. 백제가 모든 그 설계도를 그렸고 배우는 일본인데 그 옆에서 도와준 그 배우를 이렇게 뒤에 서포트해준 게 금관가야라는 거. 그럼 백제, 금관가야, 일본 이 세 개의 나라가 신라를 한꺼번에 공격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라는 고구려에게 도움을 청해서 고구려는 바로 왜군을 격파하고 그 뒤를 쫓아 금관가야까지 쳐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금관가야는 갑자기 난데없이 일본군 주둔지를 제공해준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면서 역시 금관가야가 급격하게 약해지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기가야를 이끌던 금관가야의 몰락의 배경이 된 거예요. 그 다음 전기가야가 약해지니까 당연히 후기가야가 등장하겠죠. 그 후기가야를 이끈 게 전쟁에 피해를 입지 않았던 소백, 산맥 깊숙한 곳에 버로우하고 있었던, 그죠? 이렇게 버로우하고 있었던 대가야더라, 이거예요. 대가야. 그래서 가야는 두 나라에 금관가야, 대가야냐. 일단 금관가야가 먼저, 그 다음 대가야가 먼저. 기역 다음 디귿. 금관가야 먼저, 대가야 그 다음. 모든 게 다 그래요. 멸망 순서도 금관가야 먼저, 대가야 그 다음. 그래서 그 종발성 금관가야를 함락하고 병사를 두어 지키게 했다. 그래서 전기가야 연맹이 약해지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뭐 그밖에 그래서 나오죠. 그래서 광개토대왕이 백제를 공격하고 신라를 도와 왜를 격파한 이야기,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별표 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다음 이제 후동이 나오는데 이거는 후연. 이것도 앞에 에피소드 1에서 그 선비족의 공격을 한번 받았었죠. 갚아줘야죠. 그래서 선비족이 세운 두 번째 연나라인 후연을 격파하면서 요동을 장악하고 동부여라고 하는 나라까지 장악하게 되더라. 여기까지가 광개토대왕의 업적이었어요. 자, 그러면 정리합니다. 자, 고구려는 태조, 고구천왕, 천천천 순서죠. 동천, 미천. 자, 이래서 한번 연상을 해볼게요. 자, 세습이죠. 그런데 태조왕은 옥저를 완전히 정복했다. 옥저 정벌. 곡천왕, 배고픈 걸 알아. 진대법 실시. 그 다음 미천왕, 밀쳐내는 왕, 미쳤다, 그죠? 한군현, 중국 세력들을 완전히 장악한 거. 바로 사안평을 점령한 이후 낙난군을 축출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다시 약해지죠? 고구려왕 때는 선비족과 백제의 공격을 받아 결국 근초광의 공격으로 고구려왕이 전사하였다. 이게 에피소드 1. 그랬더니 우리 소수리망 때 우리가 왜 이렇게 됐지? 무대뽀로 그냥 막 치고 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을 길러야겠다. 이래가지고 실력을 기르자. 그래서 전진하자. 그래서 전진과 수교하면서 율령반포, 불교공인, 태학 설립, 소율불태, 소울이 정신력을 좀 강화시키자. 소울이 중요해 지금. 소울 정신력 강화. 불퇴, 불퇴, 임전불퇴. 싸워 이기겠다. 소울을 강화해서 불퇴. 우린 후퇴 없어 이제부터. 소수리망, 율령반포, 불교공인, 태학 설립. 그죠? 이게 실력을 기르는 거예요. 정신세계. 그랬더니 누가 나와? 율령반포 다음 광개토왕이 나오더라. 난 백숙도 먹고 신라면도 먹고 우동도 먹을 거야. 광개토대왕. 이러면 영원히 즐겁지 않겠니? 영락. 으하하하. 그래서 영락이죠. 그래서 거란, 백제, 숙신, 신라권, 후연, 동부여. 그 가운데 이 백제를 공격한 에피소드 2 이야기. 신라를 구원해 준 건 봉쇄된 백제가 일본을 끌어들여 팽창하고 있는 신라를 견제하다가 오히려 망한 이야기. 그죠? 이 과정에 금관가야는 조연으로 활약하다가 같이 망한 이야기. 이게 바로 지금까지 있었던 4세기 말까지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래서 고구려를 이제 마무리를 했고요. 두 번째 이제 백제에 대한 이야기인데 백제는 뭐 신라와 함께 별로 없어요. 별로. 자, 그럼 백제 첫 번째 갑니다. 요 시기 때 백제는 아직 안 나와요. 그럼 고이왕, 근초고왕 나오니까 요 공식 한번 넣어볼까요? 자, 왕이 세습 먼저 해야죠. 그래서 백제니까 하얀색으로 써볼까? 안 보이죠? 백제니까 아무 상관없이. 저기 세습이죠. 그럼 여기도 세습이죠. 그럼 여기는 뭐예요? 형제 세습, 형부세습. 여기 형제 세습, 여기 부자 세습. 알겠죠? 그다음 고이왕 때의 특징은요. 놀랍게도 삼국 가운데 가장 먼저 율령을 반포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고대 국가로 가장 먼저 이행한 왕. 그래서 율령반포를 제일 먼저 했다. 그럼 율령반포 2번 공식이죠? 그럼 뭐예요? 다음 때 왕의 한강 유역을 장악하면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정복군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근초고왕이에요. 그럼 고이왕 다음 근초고왕 그러면은 근초고왕의 업적은 별표를 쳐야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 25페이지 근초고왕 부자상속 이게 근자예요. 근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이유는 요 가까울 근자를 써가지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왕위를 넘겨준다. 이게 부자상속의 뜻이에요. 근자에 동글뱅이 치고 이게 부자세습이고 그다음에 근초고왕이죠. 고니까 여기 고흥이라는 박사가 있어요. 그 밑에 고흥 박사. 고흥이 역사책을 편찬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잘 나갈 때니까 잘 나갈 때는 기록해야죠. 그래서 고흥이 서기라는 백제 서기 역사책을 편찬을 하였어요. 그리고 근초고왕 고 잘 나가니까 쭉 올라가서 고궁원왕을 죽여버린 이야기죠. 방금 공부했어요. 그 밖에 한강유역을 중심으로 남쪽 뭐 여기저기 다 나갑니다. 그래서 마한을 정복하고 가야까지 지배하고 아하 그러니까 이제 백제 말을 가야가 잘 들었던 거예요. 나중에 일이지만 그리고 중국과 수교하면서 동진이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그 나라 와서 이제 수교했다고 하죠. 그래서 중국으로 가는 일이 많았고 또 일본으로 진출하였다. 그래서 일본 진출은 이 칠지도라는 칼을 전해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면 근초고왕이 왜 이런 일을 하였느냐 그러면 이거 한번 볼까요? 저 위에 있는 지도를 한번 활용해 보자. 수도가 여기잖아요 백제가 그래서 지금 보면은 마한을 정복하고 가야까지 가고 일본까지 가요. 그래서 마한 가야 일본 그냥 막 가 일로 그죠? 그래서 일본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요동으로 진출하면서 중국 동진이라는 나라와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백제는 여기 이 서해를 중심으로 빙글빙글 돌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이게 바로 백제의 바다가 되는 거예요. 백제의 바다. 그럼 이 백제의 바다를 백제가 중요하게 여긴 이유가 뭐냐? 요거를 잊지 마십시오. 자, 요게 뭐예요? 칠지도죠. 그럼 요즘 일본에서 절찬리의 그 인기리에 방영 중인 귀멸의 칼날이라는 유명한 애니가 있는데 그 귀멸의 칼날에 나오는 주인공이 탄지로라는 주인공이 있어요. 이렇게 체크무늬 녹색 입고 다니면서 막 혈귀들을 배워가고 저는 물론 이제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그러면 연구 목적으로 보고 있죠 현재. 근데 그 귀멸의 칼날 탄지로의 아버지가 이렇게 무당인데 일본에 근데 그 악귀들 있죠 혈귀들을 베는 칼이 이거예요 칠지도. 저 그거 보고 역시 일본 사람들 정서에는 백제의 마인드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구나. 옛날부터 백제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일본인들이 스스로 알고 있구나.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귀멸의 칼날이라고 하는 그 칼날이 바로 이거예요. 이 칠지도입니다. 아마 그 최후의 보스 있죠. 그 혈귀를 막 만들어내는 최후의 보스 이름이 뭐더라? 하여튼 뭐 짱이 있어요. 그 혈귀 짱을 이렇게 베는 칼로 아마 이 칼이 나올 겁니다. 앞으로 칠지도가. 그래서 이 백제에서 일본에 전해준 칼인데 바로 근초고왕께서 전해준 칼이 이 칠지도예요. 그렇다면 이 바다는 무슨 바다입니까? 칠지도의 바다였다. 바로 강철로 만든 당시에 그 고대 국가의 가장 중요한 무기, 갑옷, 칼 이런 거 만든 철 바로 아이언 루트였던 거예요. 그래서 중국과 한국, 백제와 가야와 일본으로 이어 있는 아이언 루트의 중심이 바로 서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이 중심이 된 백제가 뻗어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으로 진출하면서 우리 이렇게 강력한 훌륭한 칼을 만들 수 있는 나라이니 우리한테 잘 보여라 이런 거겠죠. 바로 칠지도가 바로 근초고왕 때에 일본에 전해준 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침유왕 때는요. 침유왕 때는 그 근초고왕 때 중국과 이렇게 수교한 결과 중국으로부터 불교가 수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진불교라고 하죠. 그럼 소수리망은 전진에서부터 불교가 들어왔고 침령은 동진에서 불교가 들어왔으니까 이쪽이 조금 먼저고 침령이 두 번째 동진불교죠. 성격이 좀 달라요. 그리고 아신왕, 이 아신왕은 광개토대왕한테 이렇게 당했던 왕이죠. 그 위에 광개토대왕과 연결되어 있던 백제왕이 아신입니다. 끝으로 이제 신라 가야가 있는데요. 신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신라는 아직까지는 뭐 발전이 좀 더뎌요. 내무랑 때부터나 나오니까요. 제가 이걸 약간 지우고 할게요. 좀 복잡하니까. 대충이라도 좀 지우고 합니다. 뿅. 네. 자, 신라는 그 2세기, 3세기, 4세기에 백제가 이렇게 발전하고 고구려가 발전해 나가는 것과는 조금 좀 더딥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고대 국가 단계로 이행하지 못해요. 왕이 세습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라의 특징은 어떤 초기에 박혁거세라는 사람이 신라를 만든 이후부터 그 왕위를 세습하지는 못하고 선출되며 돌아가면서 왕을 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신라의 왕후의 변천 과정은
왕권이 아직은 미약하였으나 이렇게 점차 강화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라 시조 이름이 박혁거세인데 그 박혁거세는 거서간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었어요. 그래서 신라는 거서간이라 이름을 불렀고 이게 이제 군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다음 2대 신라왕이 이제 남해거든요. 남해. 근데 남해는 차차웅이라는 이름을 불렸어요. 차차웅은 무당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 차차웅이라는 말이 변화돼서 지금 남아있는 게 중이라는 말로 남아있습니다. 차차웅이 중이 되었어요. 스님을 중이라고 하는데 원래 우리나라에선 중이 무당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사금이라는 명칭을 써요. 이건 입금. 입금은 입자국이라는 뜻인데 그 이자국이 뭐냐면 떡을 만들어 가지고 떡을 이렇게 만들어 물어보니까 이자국이 몇 개냐 그래서 요건 뭐 5개다 이러면 아 얘가 4개 5개고 너는 몇 개냐 그랬더니 이자국을 했더니 3개다 그랬더니 아 그럼 네가 이가 더 많네 이가 많으니까 이자국이 많으니까 네가 왕이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라에서는 이렇게 이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현명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게 나이를 뜻해요. 나이. 그래서 지금도 나이라고 하잖아요. 나이가 마이투스 내 이가 더 많아. 이게 뭐냐면 사람이 이렇게 자랄수록 이가 빠지다가 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가 많다는 건 나이가 많다는 뜻이고 나이가 많으면 현명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가 많은 사람이 왕을 하였다 해서 이사금이라는 말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사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을 때는 초기 왕이었던 박씨, 그다음 등장한 석씨, 갑자기 어디선가 난데없이 등장한 김씨. 그래서 박씨, 석씨, 김씨가 돌아가면서 왕을 했던 걸 이사금 시계라고 해요. 그래서 거, 차, 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이라고 해서 군장, 무당, 나이 많은 사람, 연장자라는 이름을 갖고서 돌아가면서 왕을 하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16대 국왕까지요. 356년까지 이사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다가 356년 바로 4세기 중반 이후 바로 내몰왕이죠. 자, 이 내몰왕 때부터가 바로 17대 국왕 내몰왕 때부터 처음으로 고대 국가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 얘기는 왕위를 선출하는 게 아니라 세습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무랑 때 세습을 하기 시작하면서 김씨가 왕위를 독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내물마립간은 김씨의 왕위 세습이고 그걸 상징하는 말이 마립간입니다. 마립간에 동글뱅이 빵 치면 돼요. 마립간이라는 말의 의미는 마립 할 때 마립은 머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간이라는 건 우두머리라는 뜻이고 그래서 우두머리 가운데서도 제일 우두머리 이런 뜻이니까 왕을 타는 말이 머릿간인데 그 머릿간을 한자로 바꾸니까 마립간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김씨의 왕위 세습이 이루어졌다는 건 신라가 그만큼 강해지고 있다는 거고 당시 광개토대왕의 공적으로 이렇게 박살났던 백제 입장에서는 요 그 신라의 팽창이 좀 두려웠던 거겠죠. 그래서 신라를 이제 일본을 이용해서 공격하려다가 결국 광개토대왕이 도와주면서 무위로 돌아가고 맙니다. 한편 가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 가야인데 가야는 왕 순서를 배우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가야는 이제 두 나라만 기억하면 되는데요. 가야 하면 두 나라가 금관가야냐 대가야냐 이 두 개만 구분하면 돼요. 그래서 최근에 좀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금관가야와 대가야 구분하기. 요 표를 하나만 슬쩍 쓰시면 되겠어요. 가야는 지금의 낙동강 하류 지방에서 성장을 한 나라들이고 지금의 경상남도 근처에서 성장하였습니다. 금관가야의 시조는 김수로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 김수로가 바로 이 김해 김씨의 시조가 되죠. 그다음에 대가야의 시조는 이진아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진아시.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하고 금관가야는 이제 쇠금자를 쓰죠. 그래서 쇠금 철이 많이 나는 곳이었구나. 근데 이 금관가야의 중심 도시 지금이 어디냐면 김해입니다. 김해. 김해니까 쇠가 많이 나는 곳인데 바다를 통해 수출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철이 많이 나는데 쇠를 바다를 통해 수출했구나. 제가 근초광이 그 아이언 루트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면 되죠. 그래서 김해에서 일본으로 철을 많이 수출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일본으로 철을 수출하며 교육을 많이 하였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금관가야의 왕이었던 김수로는 인도 아유타국이라는 곳에서 온 허황옥과 혼인을 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허황옥은 인도 여자인데 이 인도 여자의 허황옥과 혼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버풍왕 때에 신라에 합병되면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버풍왕 때에 금관가야가 없어졌다. 그래서 법금진대라. 버풍왕 때는 금관가야. 8조 법금, 8조 범금 해서 법금, 진대라, 진대법이라. 진흥왕 때 대가야. 그러면은 대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금강가야가 광개토대왕의 공격으로 세력이 크게 약화되면서 5세기 이후부터는 대가야를 중심으로 가야연맹이 재편되었거든요. 시조는 이진아시고 위치는 고령입니다. 고령, 경북 고령인데 고령이라는 동네 이름 자체가 고령이니까 높은 산맥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높은 산맥은 소백산맥을 타는 것이다. 근데 가야의 특징이 워낙 그 바다를 이용하는 걸 좋아하는데 산속에 깊숙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 답답했겠죠. 그래서 바다로 진출을 하기 위해서 한때는 군산이라던가 남원 등과 같은 전라북도 동부 지역을 장악한 적도 있었다. 그 이유는 서해를 건너서 중국과 직접 수교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 고령 같은 지역에서 성장했던 대가야는 이후 이 신라진흥왕 때에 합병이 되면서 가야는 그 역사를 종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24페이지 내용을 보시면 그 밑에 가야, 변한이라는 사만 가운데 하나에서 발전한 나라가 가야고 그 가야의 건국 시조는 김수로이다. 김수로의 동글뱅이 별표치시고, 참고로 김수로가 태어날 때는 그 하늘에서 뭐 자줏빛 끈이 내려와 가지고서 알이 있는데 그 알이 아이가 되었다 했죠. 그래서 뭐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그 머리가 머리 숫자를 상징하는 수로입니다. 수로를 내어라, 수로를 내어라. 김수로. 그래서 구지봉설화는 김수로 탄생설화고, 김수로가 왕이 된 이후에 인도의 아유타국의 공주가 와가지고 김수로와 혼인을 하였다. 이게 금강가야의 시작이다. 이렇죠. 금강가야는 이렇게 철기를 일본이나 중국에 수출하며 성장하다가 백제 근초고왕 때 한번 이렇게 굴복을 당했죠. 그 이후에 쭉 오랫동안 백제의 영향력 하에 놓이다가 백제의 말을 잘 듣고 있었던 일본군의 주둔지를 제공한 어떤 그 대가를 치르면서 광개토대왕이 금강가야 중심지인 김해를 치게 됐죠. 그래서 결국 그 힘이 크게 약화되고 말았다. 그래서 중심지가 고구려의 공격으로부터 조금은 좀 안전했던 산맥 깊숙한 곳, 소백산맥 안쪽에 성장하고 있었던 대가야로 그 중심축이 이동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4세기 때 있었던 이야기들,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까지 해서 4세기에 있었던 내용을 통합해서 강의를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쉬어갑니다.